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고에서 가르쳐온 역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3초 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난리난 학부모들, 초비상 걸린 교육부, 그리고 진실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에 앞서 단 1초.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진실을 밝혀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패자의 눈물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더군요. 저는 미즈노 사에코입니다. 20년간 일본 외교부 장관 보좌관으로 한국 문제를 다뤘고 지금은 도쿄 모녀학교 윤리교사죠. 교실에서 던진 제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되어 터졌습니다. 찰칵, 교실 뒤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그날 밤 SNS는 불타올랐습니다. 극우 사상 주입하는 교사 아웃, 우리 아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니. 친일파도 아닌데 그저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미즈노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학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책상 위 태블릿에는 제 얼굴이 크게 떠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은 20년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게 교육 아닐까요? PTA 회장이 분노한 얼굴로 책상을 쳤습니다. 진실이요? 당신 혼자만의 진실 말입니까?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위기였지만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직접 가보죠. 3명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네,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들의 역사 증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대표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외로 좋은 제안입니다. 역사 인식 재교육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미즈노 선생님께서 한국에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 교정하겠다고? 오히려 좋아. 내가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줬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한일 역사 인식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수학여행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비밀 서랍에서 오래 간직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외교부 시절 만든 한국의 역사 왜곡 사례 분석 보고서였죠. 페이지마다 빨간 밑줄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보여주겠어. 다음날 아침, 하네다 공항. 비행기에 오르기 전 동료 교사 이와사키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에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국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저는 냉정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기술은 흉내내고 역사만은 왜곡해왔어요. 이번에 학생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한국이 아닌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도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보여주겠어. 그런데 3초 만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과 첨단 디자인의 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외교부 시절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와, 도쿄 하네다보다 더 멋있는데요? 여학생 카나코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건니치와.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라움이 계속됐습니다. 심사관은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고 처리 속도는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도쿄보다 효율적인데요? 타케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착각이야.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야. 서울행 버스는 최신식 전기버스였고 차 내 안내 시스템에서 유창한 일본어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도로,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이와사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죠.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그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깔끔한 거리, 자전거 전용 도로, 푸른 공원. 선생님, 서울이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 3위래요. 도쿄는 7위고요.
히로키의 스마트폰을 무시했지만 창밖 광경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 최신 기술이 넘쳐났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체크인, AI 음성 비서. 미즈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룸 온도와 조명은 어떻게 설정해 드릴까요? 객실에 들어서자 AI가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시. 제가 알던 자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고 메뉴판은 완벽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본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식사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눈앞의 현실 사이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나가는 길에 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은? 놀라웠어요. 매번 더 발전해요. 딸아이는 이제 도쿄보다 서울이 더 좋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이런 거야. 내일부터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를 느껴보세요.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나겠지. 인사동 거리는 예상과 달리 깔끔했고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일본어 간판이 곳곳에 보였죠. 자유롭게 구경하고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납시다. 학생들이 흩어지자 저는 홀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한복 가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복이 일본 기모노를 베낀 거라고 하던데 가게에 들어서자 60대 노신사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30년간 외국인 손님을 맞다 보니 눈에 익어요. 한복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기회라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복이 기모노에서 영향받았다고 하던데요. 노신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죠.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함께 보시죠. 그는 한복과 기모노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한복의 직선과 기모노의 곡선.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한복은 자연의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기모노는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죠. 저는 반박하려다 말았습니다. 두 옷의 차이점이 확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으신가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장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기모노와 한복은 철학이 달라요. 하지만 일본을 존중합니다. 우리 문화의 차이,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의 관용적인 태도에 제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역사 문제로 따질 때는요, 역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오는 전통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죠. 그때 장인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 교토에서 배운 자수기법으로 만든 브로치입니다. 한국 전통 매듭에 일본 자수를 더했죠. 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에게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진실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게를 나오며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한일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된 모습이었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롭지? 학생들과 다시 만나자 유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붉으세요. 저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간 쌓아온 벽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영무소역사관을 방문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제야 그들의 과장된 피해의식을 보여주겠지. 버스에서 내리자 서대문영무소의 붉은 벽돌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입구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전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과장되어 있을까? 그러나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에는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형무소 규칙, 죄수 취조 방법에 관한 지시, 독립운동가 처벌 지침, 모두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원본 문서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본 적 없는 자료들이었죠. 이것들이 진짜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방에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를 박는 도구, 물고문 장비, 전기 고문 장치. 각 도구 옆에는 일본어 문서와 함께 사진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용 방법과 효과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들이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타나카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타나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야 했지만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감옥 수감자 명단과 독립운동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문 후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유관순, 만 17세, 독립운동 중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7살, 우리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학생들도 침묵 속에서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많은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치밀하게 정리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1910에서 1945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처형 기록, 이름, 나이, 체포 이유, 고문 방법, 사망 원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놓인 것은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일본어로 된 원본 보고서였습니다. 모리 선생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외교부에서 접했던 사실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지막 방을 나오는데 고등학생 유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학생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무소를 나와 햇빛 아래 섰을 때 저는 여전히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학생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20년간의 확신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듯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역사는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20년간의 외교 경험, 그 모든 확신이 오늘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의 소녀상 방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대문형무소 방문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거짓말일 거야. 과장됐을 거야.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습니다. 제 가방에는 전날 밤 준비한 반박 자료가 들어있었죠. 외교부 시절 작성했던 위안부 진실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어. 그러나 버스에 오르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일본어로 씌어진 원본 고문 보고서, 17살 소녀의 피투성이 사진. 미즈노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이와사키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이 보였죠.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자료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제 손을 막는 듯했죠. 소녀상으로 다가가 보니 소녀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녀상 앞에 모여 묵념을 시작했습니다. 저만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죠. 그때 소녀상 옆벽에 붙은 작은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의 쪽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메시지였습니다. 내 동생이었다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마치 카나코. 그 이름에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마치 카나코. 10년 전 외교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었죠. 쪽지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내 외할머니 1943년 16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이는 제1교포 3세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직한 이유, 그녀의 할머니가 가방 속 반박 자료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은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여학생 미도리가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준비된 답변을 술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제 입에서 나오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 시선은 소녀상 발치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약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온 것들이었죠. 이건 뭐예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접은 종이약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보내주시죠.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반박 자료를 꺼내려 했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소녀상 앞에 빈 공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소녀상 앞에 묵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타나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만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반박 자료는 이제 사용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소녀상을 떠나는 길, 저는 마치 카나코의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이었다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제 질문이 되었습니다. 소녀상 방문 후 저희 일행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학생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갑자기 타케시가 외쳤습니다. 히로키가 없어요. 히로키가 사라졌어요. 일행이 술렁였습니다. 히로키는 수학여행 내내 사진을 많이 찍던 학생이었죠. 혼자 어디론가 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 여기 모여 있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와사키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저는 서둘러 역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히로키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로키 군. 10분, 20분이 지나도 히로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외국에서 학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죠. 한국어를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한국 여고생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죠. 일본어를 할 수 있나요?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을 잃어버렸어요. 일본인 남학생인데 키가 크고 검은 안경을 썼어요. 여고생은 친구들과 짧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친구들이 다른 쪽을 찾아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고생과 함께 역사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히로키에 대해 물어보았고 역 직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일본어를 아세요? 여고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셨거든요. 위안부로.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소녀상 앞에서 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돕고 있어요? 여고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도와드리면 안 되나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커다란 충격이 왔습니다. 이 소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녀임에도 증오가 아닌 연민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할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맞아요. 할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만 낳는다고요. 소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용서는 강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진실이 알려지길 원하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 말 어디서 배웠니? 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창피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년간 외교관으로서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기 있어요. 찾았어요. 여고생의 친구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멀리서 히로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사진 찍다가 길을 잃었어요. 안도감에 젖어 히로키를 맞이했습니다. 여고생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고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헤어지기 전 저는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소라예요. 언제든 서울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그녀는 메모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소라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용서는 강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소녀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부산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차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사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 학생들을 호텔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와사키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임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소녀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녀상은 그날처럼 의자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소녀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의 고문 도구들, 마치의 쪽지, 서울역에서 만난 소라와 그녀의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20년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확신했던 모든 진실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소녀상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아니면 20년간 스스로를 속여온 제 자신에게?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었지만 제 마음엔 새겨졌습니다. 쪽지를 소녀상 발치에 놓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학생들이었습니다. 타나카, 유키, 히로키, 그리고 이와사키 선생님까지 모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따라왔어요? 이와사키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걱정했거든요. 학생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강인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이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타나카가 앞으로 나와 저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유키, 히로키, 모든 학생들이 하나둘씩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무릎 꿇어 묵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소녀상 주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어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깊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소녀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미즈노 선생님,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 달간의 업무 정지와 공식 사과문 발표를 요구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교장실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이전에 저였다면 분노했을 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아들이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비해온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 함께했던 학생들이었죠.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타나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한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유키가 조그마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소녀상 앞에서 찍은 우리 모두의 사진과 학생들이 적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나카. 용기 있는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유키. 이제 저도 역사를 다시 공부할래요. 히로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미즈노 선생님, 인터뷰 준비 다 되셨습니까? 도쿄의 한 스튜디오에서 저는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NHK의 역사와 화해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네, 준비됐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저는 한일 역사 진실 아카이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원본 자료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극우 단체의 위협과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외교부 장관 보좌관이자 현재 한일 역사 진실 아카이브 대표 미즈노 사에코 씨입니다. 미즈노 씨,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여행, 서대문형 무소의 문서들, 소녀상 앞의 쪽지, 서울역에서 만난 소라, 그리고 무릎 꿇었던 그 순간
한국 여행에서 만난 진실 때문입니다. 저는 20년간 외교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진정한 역사는 보지 못했어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 우리가 외면해온 증거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으셨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진실을 외면했던 시간보다 진실을 마주한 하루가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한번 깨어난 양심은 다시 잠들 수 없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나코였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죠. 보좌관님, 아니, 미즈노 씨,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앉아 마치이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갑자기 외교부를 그만뒀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미즈노 선생님께, 저 윤소라예요. 서울역에서 만났던 학생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의 인터뷰를 유튜브로 봤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보셨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분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포럼에 참가하게 됐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윤소라 드림.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항상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때로는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진실을 외면했던 시간보다 진실을 마주한 하루가 더 강력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한국을 싫어했던, 하지만 진실 앞에 무릎 꿇은 미즈노 사에코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